조선 야담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고을 뒷골목, 매서운 칼바람이 문풍지를 찢어댈 듯 불어대는 밤이었습니다. 투전판에는 자욱한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고 욕설과 고함 소리가 밤하늘을 찌르고 있었지요. 이번엔 반드시 본전을 찾겠다. 윤진사가 충혈된 눈으로 떨리는 손을 뻗어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인 기와집 문서를 판돈 한가운데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하던지 보는 사람 마음이 다 쓰라릴 지경이었지요. 패를 쪼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보리대금업자 왕서방이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승리의 패를 바닥에 탁 내리꽂자 윤진사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버렸답니다. 왕서방이 비릿한 웃음을 터뜨리며 윤진사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윤진사, 이제 정말 털털이 거짓골이 되었구나. 집까지 날렸으니 길바닥에서 얼어 죽을 셈이냐? 양반가로 돌아온 윤진사는 대청마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안채에서는 딸 소혜가 어머니와 함께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소혜는 20 나이에 규중에서 자랑 고운 용모로 마을에서 소문난 처자였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십니까? 소혜가 다가가자 윤진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장씨 부인이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답니다. 여보, 설마 또 투전파네. 윤진사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지요. 그날 밤 소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어디선가 올빼미 소리가 들려왔지요.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소혜의 가슴을 짓눌렀답니다. 다음 날 아침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왕서방이 사내들을 대여섯 명 거느리고 찾아온 것이었지요. 윤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왕서방이 품에서 각서 한 장을 꺼내 윤진사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자, 이제 약속을 지킬 시간이오. 딸을 내 5번째 첩으로 들이든지 아니면 동네 바보 달수에게 시집 보내든지 둘 중 하나요. 무엇이라고? 윤진사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건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돼. 호, 거지 주제의 자존심은 대단하구나. 왕서방의 눈빛이 비릿하게 번들거렸습니다. 그렇다면 내 딸을 천하의 바보놈에게 시집 보내 가문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바보 달수 말이다. 어떠냐? 고운 딸을 바보 새끼 시집 보내는 기분이? 왕서방이 손짓하자 사내들이 윤진사를 붙들고 억지로 각서에 인장을 찍게 했습니다. 붉은 인주가 찍히자 윤진사는 땅을 치며 통곡했지요.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벌을 받는단 말이냐? 안채에서 이 소식을 들은 소혜가 방 안에서 은장도를 꺼내 자결하려 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그때 늙은 아비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딸의 발목을 붙들며 애원했지요. 소혜야, 제발 아비를 살려다오. 내가 죽으면 아비도 따라 죽겠다. 소혜가 칼을 떨어뜨리며 아비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어찌 이런 일이. 다 아비가 못나서 그렇다. 제발 한 번만 참아다오. 혼례 당일이 되었습니다. 왕서방은 자신의 청을 거절한 소혜를 비웃기 위해 동네 거지와 왈패들을 불러 모아 구판을 벌리듯 소란을 피웠답니다. 자, 모두 모여라. 오늘은 고운 처녀가 바보 새끼한테 시집가는 날이다. 하객들이 킬킬거리며 손뼉을 쳤지요. 사모관대를 삐딱하게 쓴 신랑 달수가 혼례상 앞에 나타났습니다. 달수가 코에서 줄줄 흘러내리는 콧물을 소매로 쓱 닦더니 혼례상에 올려진 삶은 닭다리를 뜯어 하객들에게 던지는 기행을 벌였답니다. 와하, 닭다리다. 저런 미친 놈을 봤나? 하객들이 기겁하여 이리저리 피하는 사이 왕서방은 상석에 앉아 술을 들이키며 소혜의 파리한 얼굴을 탐욕과 조롱이 섞인 눈빛으로 흩어내렸습니다. 소혜는 치욕스러움에 입술을 깨물어 붉은 피가 흘러내렸지만 가문의 빚을 갚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바보 신랑에게 절을 올렸지요. 아이고,
저 고운 처녀가 저런 바보한테.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마을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소의 가슴을 애는 듯했습니다. 혼례가 끝나자 가마꾼들이 비틀거리며 가마를 메고 달수의 허름한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지요. 저 처녀 팔자가 왜 저리 기구할까? 왕서방이 너무 심했어. 왕서방은 가마 행렬을 따라가며 바닥에 침을 뱉고는 뒤돌아서서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한 바보의 수발을 들며 평생 썩어보라. 내 청을 거절한 대가를 똑똑히 치러라. 다 쓰러져가는 살림문 앞에 도착한 소에는 거미줄이 쳐진 처마를 올려다보며 이제 자신의 인생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담장은 여기저기 허물어져 있고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지요. 달수는 가마에서 내리는 소의 손을 잡는 대신 마당에 기어가는 개미를 구경하느라 쪼그리고 앉아 신부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개미다. 개미가 줄줄이 가네. 서방님, 들어가시지요. 소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달수는 대답 대신 개미를 손가락으로 콕콕 찔러대며 킬킬거렸답니다. 신방이라고 안내된 방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벽지 곳곳은 찢어져 황토 흙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낡은 이불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달수가 족두리를 쓴 채 앉아 있는 소에게 다가와 품속에서 으깨진 삶은 감자를 꺼내 들이밀며 해 웃었습니다. 신부야, 이거 맛있어. 먹어봐. 감자에는 달수의 손때가 묻어 있었고 군데군데 흙이 붙어 있었지요. 달수가 갑자기 요강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장군 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천하무적 달수 장군이다. 어디 덤빌 놈 있나? 달수가 요강을 쓴 채방 안을 뱅글뱅글 돌며 제 발에 걸려 넘어졌지요. 요강이 와장창 깨지며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왕서방이 심어놓은 동네 왈패들이 침을 발라 창호지에 구멍을 뚫고 신방을 훔쳐보며 킬킬거렸지요. 저 바보가 신부한테 뭘 하나 보자. 밤이 깊어 삼경이 되자 구경꾼들도 흥미를 잃고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차가운 달빛만이 찢어진 문틈으로 들어와 방안을 비쳤지요. 달수도 지쳤는지 이불을 덮고 대자로 뻗어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소에는 긴장을 풀고 소리 죽여 흐느끼며 부모님을 그리워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딸이 이렇게 처량한 신세가 되었어요. 소에는 품속에서 은장도를 꺼내 저고리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정막을 깨고 살림문을 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발소리가 신방 쪽으로 다가왔지요. 소혜가 눈을 번쩍 뜨고 문 쪽을 주시하자 문구멍으로 누군가의 눈동자가 번뜩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구지? 그것은 왕서방이 감시를 붙인 사병의 눈이었습니다. 사병이 문고리에 손을 대며 진입을 시도했지요. 공포에 질린 소혜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코를 골던 달수의 소리가 뚝 끊기고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달수는 자는 척하던 눈을 가늘게 뜨고 문 밖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이상하다. 저 바보가 왜 갑자기? 소혜는 달수의 달라진 기운을 느끼며 당황했습니다. 낮에 보던 그 멍청한 바보가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 같았지요. 달수가 짐승처럼 날렵하게 몸을 일으켜 소의 입을 큰 손으로 막고 검지를 자신의 입술에 대어 침묵을 지시했습니다. 달수가 허리춤에서 칼집을 빼내어 문지방을 강하게 탁 쳤습니다. 밖에 감시자가 인기척이 사라지자 발기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잠시자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달수는 평소의 구부정한 자세를 버리고 꼿꼿하게 허리를 펴며 위압 있는 기세를 뿜어냈습니다. 낡은 문갑 밑바닥을 뜯어내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긴 검은색 괴짝을 꺼냈지요. 소혜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괴짝이 열리자 푸른 장검과 왕명이 적힌 밀지가 촛불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고 소혜는 깜짝 놀라 숨을 들이켰지요. 달수가 꼬질꼬질한 저고리를 벗어던지고 그 안에 감춰져 있던 단단한
근육과 흉터투성이 상체를 드러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하얀 천에 기름을 먹여 겁나를 닦았고 그 모습은 낮에 보던 바보가 아닌 전쟁터의 장수와 같았답니다. 소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정체를 묻으려 하자 달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소혜를 응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정훈. 왕명을 받고 잠입한 암행어사요. 허나 내 정체가 새어나가면 당신과 내 목숨 모두 오늘 밤 끝장날 것이요. 정훈의 서슬퍼른 기세에 압도된 소혜는 주저앉았으나 그의 눈빛 속에 담긴 결기와 진정성을 읽어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신은 정말로 그렇소. 사헌부에서 파견된 암행어사요. 왕서방과 관아의 결탁고리를 끊기 위해 이곳에 왔소. 정훈이 긴장을 풀고 소혜에게 자신의 잠입 수사 목적을 짧게 설명했습니다. 소혜는 억울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고 정훈은 거친 손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협조를 구했지요. 당신이 왕서방의 집에 드나들며 내부의 눈이 되어 주어야 하오. 그놈들의 비리를 파헤칠 단서를 찾아야 하오. 정훈의 제안에 소혜는 은장도를 만지작거리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다면 왕서방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지경이 된 걸요. 소혜가 떨리는 손으로 정훈의 손을 맞잡으며 지아비를 도와 지방과 고을을 구하겠노라 결연히 맹세했지요. 좋소. 하지만 낮에는 절대 내 정체를 드러내면 안 돼요. 나는 여전히 바보 달수여야 하고 당신은 그런 남편을 돌보는 불쌍한 아내여야 하오. 알겠어요, 서방님. 새벽 닭이 울 때까지 두 사람은 왕서방의 감시망을 뚫고 정보를 교환할 은밀한 신호를 정하며 진정한 부부로서의 첫밤을 보냈습니다. 촛불이 꺼지고 방 안이 어둠에 잠기자 정훈은 다시 괴짝을 숨기고 바보 달수의 옷을 주섬주섬 입었지요. 내일부터는 연기가 시작되오. 준비되었소? 소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서방님. 왕서방이 우리를 얕잡아 보게 만들겠어요. 동틀녘 하늘이 희끄무레해지자 정훈은 다시 멍청한 표정을 짓고 콧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럽던지 진짜 바보와 다를 바 없었답니다. 소혜는 그런 남편의 연기력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저렸지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이런 고통을 견뎌왔을까. 날이 밝자 정훈은 다시 콧물을 흘리며 마당을 뛰어다니고 소혜는 그런 남편을 타박하는 척하며 빗자루로 등짝을 때리는 연기를 했습니다. 이 바보야, 또 어디서 굴러왔어? 킥킥 신부가 화났네. 정훈이 일부러 넘어지며 흙투성이가 되자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찼지요. 저 처녀 정말 불쌍해. 저런 바보랑 어떻게 사나? 왕서방이 너무 심했어. 꽃 같은 처녀를 바보한테 시집 보내다니. 정훈은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놀면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 속에 숨겨진 왕서방의 밀수품 창고 위치 정보를 캐냈습니다. 달수야 달수야 어디 가니? 나루터 뒤쪽 물방앗 같네. 쌀독에 보물이 숨어 있다네. 아이들은 그저 재미있는 노래로만 여겼지만 정훈은 그 속뜻을 단번에 알아차렸지요. 나루터 뒤쪽 물방앗간, 그곳에 밀수품을 숨겨뒀구나. 그는 배가 고프다며 나루터를 기웃거리다 짐꾼들에게 얻어맞는 척하며 밀수선이 들어오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엿들었습니다. 야, 이 바보야. 여기서 뭐해? 짐꾼이 정훈의 등을 밀치자 정훈은 일부러 자빠지며 울음을 터뜨렸지요. 으앙, 아파. 그 틈에 정훈은 짐꾼들의 대화를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내일 밤 이경이면 배가 들어온다더라. 조심해야 해. 요즘 관에서 눈독 들이고 있다던데. 왕서방이 단단히 당부했잖아. 아무한테도 들키면 안 된다고. 정훈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내일 밤이구나. 드디어 꼬리를 잡겠어. 한편 소혜는 왕서방의 집에 허드레일을 자청하고 들어가 빨래를 해주는 척하며 안채의 구조와 경비병들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소혜가 왔구나.
어서 들어와라. 왕서방의 본부인이 소회를 맞았지요. 마님, 빨래를 좀 도와드리겠어요. 고맙구나. 내 남편이 바보라니 참 안 됐다. 그래도 착한 마음씨는 변하지 않는구나. 소혜는 고개를 숙이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팔자소관이지요. 그래도 하늘이 내려주신 인연이니 잘 모셔야죠. 빨래를 널며 소혜는 왕서방의 첩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서방님이 안방 자개장 속에 뭘 숨겨두셨다더라. 쉿,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들리면 큰일 나. 그래도 궁금하지 않아? 그렇게 소중하게 간수하는 걸 곤히 보물인가 봐. 소혜는 왕서방이 진짜 장부를 안방 자개장 속 비밀 공간에 숨겨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저기에 증거가 있구나. 해질녘 정우는 땔감을 구한다는 핑계로 뒷산에 올라가 관아와 왕서방 집을 내려다보며 도주로를 미리 파악했지요. 여기서 보니 한눈에 들어오는구나. 저쪽으로 빠지면 북쪽 고개로 나갈 수 있고 정우는 지형지물을 머릿속에 그려넣으며 작전을 세웠습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호롱불 밑에 앉아 각자 알아온 정보를 맞추며 치밀한 작전 지도를 완성해 나갔지요. 그러면 밀수품 창고는 나루터 뒤쪽이고, 네, 그리고 진짜 장부는 안방 자개장 속에 있어요. 정우는 검은 복면을 쓰고 담을 넘어 관아의 무기고를 확인했고, 녹슨 무기들 대신 밀수된 신무기가 가득함을 확인했습니다. 역시 그놈들이 무기까지 빼돌렸구나. 이런 증거까지 있다니. 소혜는 집밖 막루 역할을 자처하며 순찰군이 지나갈 때마다 부엉이 소리를 내어 정운에게 신호를 보냈지요. 부엉, 부엉. 그 신호를 들으면 정운은 재빨리 그림자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사흘째 날 밤 소혜는 왕서방의 집에 잠입해 술에 취한 경비병들이 조는 틈을 타 안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소혜가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어가니 마루가 삐걱거렸지요. 왕서방이 코를 골며 잠들어 있는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개장을 뒤지던 소혜는 이중 바닥을 찾아내었고 마침내 뇌물 내역이 빼곡히 적힌 진짜 장부를 품에 넣었지요. 이거로군, 드디어 찾았어. 그런데 소혜가 빠져나오는 순간 왕서방이 잠꼬대를 하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응, 누구야? 거기 누구 없나? 소의 간이 떨어질 뻔했지요. 그녀는 기지를 발휘해 방 모서리에 숨어서 쥐소리를 냈습니다. 찍찍. 아, 쥐새끼가 시끄럽게. 왕서방이 다시 코를 골기 시작하자 소혜는 조심조심 방을 빠져나왔지요.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무사히 돌아온 소혜가 장부를 건네자 정우는 감탄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부인의 담력이 천하제일이요. 정운이 장부를 펼쳐보니 관리들과 주고받은 뇌물의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또가 받은 돈이 이렇게나 많다니. 백성들 세금을 이렇게 빼돌렸구나. 그런데 장부를 넘기던 정운의 손이 어느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왕서방의 셋째 첫 해련에 대한 기록이 이상한 암호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뭐지? 왜 해련에 대한 기록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다음 날 소혜가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운 한복을 입은 여인이 다가와 소혜 곁에 섰지요. 해련이었습니다. 해련은 주변을 살피더니 소혜의 손에 작은 쪽지를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어사님의 동료입니다. 3년 전부터 왕서방의 첩으로 잠입해 있었습니다. 소혜는 놀라서 해련을 바라보았지요. 당신이 정말? 해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련은 정운보다 먼저 파견된 여자 밀정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왕명을 받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낸 것은 왕서방이 단순한 지역 악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련은 더 큰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왕서방은 한양의 서대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대감은 전국에 밀수 조직망을 깔아놓고 왕서방은 그 중 한 거점일 뿐입니다. 소혜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럼 우리가 왕서방만 잡아서는
그렇습니다. 진짜 악의 뿌리는 한양에 있습니다. 혜련이 품속에서 또 다른 장부를 꺼내 소에게 건넸지요. 혜련이 건넨 장부에는 한양 서대감과 주고받은 은밀한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혜련이 준 장부를 펼쳐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지요. 이 정도 규모일 줄은. 장부에는 전국 8도의 거점들이 표시되어 있었고 각 지역에서 서대감에게 올려보내는 상납금의 액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왕서방은 단순한 지역 악덕이 아니라 서대감의 전국 밀수 조직망 중 한 거점이었던 것입니다. 정우는 왕서방만 잡아서는 진짜 악의 뿌리를 뽑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소혜야,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일이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훈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혜련이 보낸 또 다른 쪽지가 도착했습니다. 환갑 잔치 때 서대감의 밀사가 옵니다. 그 자를 잡으면 서대감까지 엮을 수 있습니다. 정훈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거다. 왕서방의 환갑 잔치가 기회로군. 환갑 잔치에는 사또와 고을의 모든 탐관오리들이 모일 것이고 서대감의 밀사까지 온다면 일망타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소혜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방님, 너무 위험한 것 아닌가요? 서대감의 밀사까지 있다면. 정우는 소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지요. 위험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때가 오지 않을 것이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오. 각오는 되었소? 며칠 후 혜련이 다시 소혜를 찾아왔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혜련은 창백한 얼굴로 소혜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소혜 낭자, 당신의 어머니 장씨 부인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소혜가 물었습니다. 혜련은 주변을 살피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장씨 부인은 실은 서대감 집안의 서녀 출신입니다. 소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서대감에. 혜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여 년 전 장씨 부인은 서대감 집안의 종으로 있다가 서대감의 비리를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서대감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뇌물을 받는 현장을 본 것이지요. 장씨는 두려움에 그 집을 도망쳐 나와 윤진사를 만나 혼인했습니다. 하지만 서대감은 자신의 비리를 아는 장씨를 찾지 못해 분노했고 언젠가는 그녀를 찾아내 입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노름에 빠진 것도? 소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련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서대감 측에서 일부러 꾸민 함정이었습니다. 윤진사를 노름판으로 끌어들여 빚더미에 앉히고 결국 집안을 파탄내려 했던 것입니다. 소혜는 자신의 집안이 이렇게 된 진짜 이유를 알고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대감이, 그자가 우리 집안을. 혜련은 소혜의 어깨를 붙들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왕서방과 서대감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드디어 왕서방의 환갑 잔치가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마당에는 돼지머리와 비단이 산처럼 쌓였고 기생들의 노랫가락이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습니다. 사또와 고을 유지들은 상석에 앉아 백성들의 고열로 짠 술을 마시며 한양의 뒷배에게 보낼 상납금을 점검했지요. 올해는 제법 많이 모았구만. 그렇소. 왕서방 덕에 우리도 배불리 먹는구려. 백성들이야 굶어 죽든 말든 상관없지. 키키. 그들이 킬킬거리며 웃어대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더기를 걸친 정훈이 잔치상 위로 뛰어들며 소리를 질렀지요. 나도 술 한 잔 주시오. 배고파요. 술잔이 와장창 엎어지고 음식이 사방으로 튀면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기름에 튀긴 생선이 사또의 관복에 철퍽 달라붙었지요. 이 미친 놈이 어디서 굴러 들어왔어? 왕서방이 노발대발하며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바보 새끼를 당장 끌어내라. 잔치를 망쳐놨어. 사또가 얼굴을 붉히며 고함을 쳤습니다. 저 미친 놈의 다리를 부러뜨려라. 감히 관가의 잔치를 망치다니. 사병 하나가 몽둥이를 휘둘러 정훈을 내리쳤는데 정훈은 날아오는 몽둥이를 맨손으로 딱 잡고
단숨에 꺾어버렸습니다. 사병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바보 달수가 어떻게 그런 힘을 낼 수 있단 말입니까? 저놈이 바보가 아니야. 위협을 느낀 왕서방은 품속에서 한양대감과 주고받은 밀서를 꺼내 증거 인멸을 위해 급히 아궁이 불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태워버려라. 어서. 밀서가 활활 타오르며 재가 되어 날아갔지요. 왕서방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없다. 내 놈이 뭘 할 수 있겠어? 바로 그 찰나 소혜가 군중 속에서 걸어 나오며 높이 외쳤지요. 태우려면 이것도 태워보시지. 소혜는 어젯밤 훔쳐온 진짜 장부를 정운에게 던졌고 정운은 그것을 낚아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뭐냐? 진짜 장부요. 당신들의 비리가 다 적혀 있소. 왕서방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지요. 저것은 어디서? 정운이 누더기를 찢어버리자 그 안에서 관복과 함께 찬란하게 빛나는 마패가 드러나 모두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사또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지요. 저것은 암행어사 출두야. 정운의 사자후가 터지자 대기하고 있던 관군들이 담을 부수고 들이닥쳐 사병들을 제압했습니다. 꼼짝 마라. 모두 엎드려라. 혼비백산한 양반들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치다 서로 엉켜 넘어졌고 기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상 밑으로 숨었지요. 살려주세요. 저희는 모르는 일이에요. 정우는 장부를 펼쳐 사또와 왕서방의 죄목을 낱낱이 읊었습니다. 사또 김모는 뇌물 300냥을 받고 세금을 깎아 주었고 왕서방은 밀수품을 관아에 납품하여 폭리를 취했도다. 또한 무기를 빼돌려 사병을 기르고 백성들의 곡식을 횡령하여 제 배만 불렸도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상이 드러날 때마다 분노의 함성을 질렀지요. 저 도둑놈들 우리 피땀으로 살쪘구나. 벌을 받아라. 포승줄에 꿇어진 탐관오리들을 보며 담장 밖에서 구경하던 백성들은 괄괄이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소의 아버지 윤진사는 사위가 암행어사라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아 통곡했지요. 아이고, 내 사위가 어사라니. 내가 뭘 한 거야? 정운이 윤진사 앞에 다가가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장인 어른,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사위야, 미안하다. 아비가 못나서 딸을 고생시켰구나. 그런데 승리에 취해 있는 그 순간 갑자기 사방에서 검은 복면을 쓴 자객들이 나타나 연막탄을 터뜨렸습니다. 자욱한 연기가 잔칫마당을 뒤덮으며 아수라장이 벌어졌지요. 공격이다. 어사님을 지켜라. 정운이 칼을 뽑아 자객들과 맞서는 사이 포박당했던 왕서방의 포승줄이 끊어졌습니다. 미리 숨겨둔 칼날로 밧줄을 자른 것이었지요. 이정운, 이번엔 내 놈이 죽는다. 연기 속에서 난투가 벌어지는 사이 왕서방은 소혜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모든 것의 원흉인 소혜를 잡아 인질로 삼으려는 속셈이었지요. 소혜야. 정운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혜는 왕서방에게 붙잡혀 사라져 버렸지요. 연기가 거치고 나니 왕서방과 소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운이 사방을 둘러보며 소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혜, 소혜야. 하지만 대답은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소혜가 떨어뜨린 비녀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고 마당 뒤편으로 향하는 발자국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지요. 어사님, 추격하겠습니다. 관군들이 말했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함부로 움직이면 소혜가 위험하오. 정우는 급히 집으로 달려갔으나 안방문은 활짝 열려 있고 방 안은 엉망으로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방바닥에는 소혜의 찢어진 옷과 함께 종이 한 장이 단검에 꽂혀 있었지요. 정운이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펼쳐보니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부를 들고 뒷산 성황당으로 혼자 오라. 해가 지기 전에 오지 않으면 내 아내의 목을 친다. 정운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이 개 같은 놈들이
정우는 관군을 동원하면 인질이 된 소혜가 위험할 것을 직감했습니다. 혼자 가는 것이 함정인 줄 빤히 알면서도 소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지요. 정우는 장검 한 자루만 챙겨 홀로 치움 같은 산길을 내달렸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고 뒷산으로 오르는 길은 험하고 가팔랐지요. 정운의 가슴은 조급함과 분노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소혜야, 제발 무사해야 한다. 폐허가 된 성황당에는 으스한 바람 소리와 함께 까마귀 떼가 울어댔고 썩은 나무 기둥에 소혜가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서방님. 소혜는 입에 재갈이 물린 채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정운에게 함정이니 오지 말라는 눈빛을 보냈지요. 어둠 속에서 왕서방이 나타나 소혜의 목에 시퍼런 칼끝을 겨누며 정운에게 장부를 넘기고 무릎을 꿇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정운, 장부를 내놔라. 안 그러면 내 연의 목을 따 버린다. 왕서방의 칼날이 소혜의 목에 닿자 가느다란 핏줄이 맺혔지요. 왕서방 인지를 놓고 당당히 승부하자. 당당히? 웃기는 소리. 나는 이미 죽을 몸이다. 최소한 너라도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겠어. 정운이 장부를 바닥에 던지고 칼을 내리자 숲속에 매복해 있던 수십 명의 사병들이 그물과 몽둥이를 들고 튀어나왔습니다. 이 놈을 잡아라. 정운은 맨주먹으로 사병들과 맞서 싸웠으나 수적 열세에 밀려 어깨와 허벅지에 깊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렸지요. 으아. 소혜가 눈물을 흘리며 정운을 바라보았습니다. 격투 중에 사병 하나가 던진 단검이 빗나가 소혜가 묶인 나무 기둥에 깊이 박혔습니다. 소혜는 고통을 참으며 등 뒤에 기둥에 박힌 단검, 날의 밧줄을 문질러 한 올 한 올 끊어내기 시작했지요. 꼭 빠져나가야 해. 서방님을 도와야 해. 정운이 사병들에게 둘러싸여 위험에 처한 순간 왕서방이 정운의 숨통을 끊으려 칼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이정운. 바로 그때 밧줄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소혜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지요. 왕서방이 칼을 내리꽂으려는 찰나 밧줄을 푼 소혜가 바닥에 흙과 모래를 한 줌 쥐어 왕서방의 눈에 뿌렸습니다. 왕서방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고 칼을 허공에 휘두르자 정운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바닥을 박차고 일어났지요. 정운의 발차기가 왕서방의 명치를 강타했고 왕서방은 비틀거리며 나무꿀로 들고 있던 칼을 놓쳤습니다. 연아 어떻소? 소혜는 굴러온 칼을 발로 차 멀리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고 주변에 있던 돌덩이를 들어 왕서방이 일어나지 못하게 위협했지요. 움직이지 마세요. 정운은 피를 흘리면서도 왕서방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주먹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 주먹은 백성들의 분노다. 정운의 주먹이 왕서방의 얼굴을 가격하자 왕서방은 나뒹굴며 땅바닥을 굴렀죠. 대장인 왕서방이 쓰러지자 남은 사병들이 겁을 먹고 주춤거렸고 소혜는 기지를 발휘해 성황당 입구의 장작더미를 무너뜨려 그들의 퇴로를 막았습니다. 도망갈 생각 마세요. 때마침 정운이 미리 약속해 둔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관군들이 횃불을 들고 산을 올라와 성황당을 포위했지요. 포위다. 항복하라. 도망갈 곳이 없어진 사병들은 무기를 버리고 투항했고 왕서방은 바닥을 기며 목숨만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시오. 다시는 못된 짓 안 하겠소.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정운은 왕서방을 밧줄로 꽁꽁 묶어 관군에게 넘기고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소혜에게 다가갔지요. 부인의 기지가 나를 살렸소. 정운이 소혜를 끌어안자 소혜는 찢어진 치마폭으로 남편의 상처를 지혈하며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서방님, 많이 다치셨어요? 괜찮소. 이제 모든 게 끝났소. 정운은 왕서방과 혜련이 모은 증거들을 한양으로 보내 서대감을 고발했습니다. 임금은 서대감의 전국 밀수 조직을 일망타진하라는 명을 내렸지요. 서대감은 권세를 잃고 형틀에 묶여 곤장을 맞았습니다.
소의 어머니 장 씨는 서대감 때문에 고통받았던 과거를 털어놓고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윤진사는 노름을 끊겠다는 혈서를 쓰고 새 삶을 시작했지요. 정은과 소혜는 한양으로 올라가 임금께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경의 공로가 참으로 크도다.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하였으니 마땅히 상을 내려야겠다. 임금님께서 직접 정운에게 금관을 씌워주시며 치하하셨지요. 정운은 높은 벼슬을 하사받고 소혜는 정경부인 칭호를 받았습니다. 해련도 공로를 인정받아 양민 신분으로 회복되었지요. 부부는 가난한 백성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고 슬아의 자녀를 많이 두고 대대손손 복을 누리며 살았답니다. 왕 서방과 서대감은 유배지에서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고 마을에서는 콧물 흘리는 바보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이 대대로 전해졌지요. 악은 반드시 벌을 받고 선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진리가 증명된 이야기였답니다.